부모님 세대에겐 이 공식이 있었습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이 중 하나만 되면 인생은 안전하다고 믿었죠. 우리 애가 의사만 되면 끝이야. 변호사 시험만 붙으면 평생 먹고 사는 건 걱정 없지. 그런데 지금 그 공식이 무서운 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연 매출 100억 원에 가까운 병원을 운영하면서도 정작 원장 개인 통장에는 남는 돈이 0 원인 병원장이 있고, 수년을 매달려 국가시험을 통과한 신입 세무사들은 자기 사무실은커녕 남의 사무실 책상 한 칸을 월세 내고 빌려 쓰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일부 실패 사례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지금 대한민국 전문직 시장의 구조 그 자체입니다. 전체 시장 수익의 70% 이상을 상위 소수가 독식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전문직이라는 이름을 달고도 하루하루 버티는 생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붕괴가 이제 막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부모 세대가 믿었던 금수저 직업이 왜,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지 대한민국 전문직 시장의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개념, 과연 아직도 유효할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의 믿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습니다. 어려운 국가시험만 통과하면 평생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된다는 확신이었죠. 의료, 법률, 세무 같은 분야에서 자격증 하나만 손에 쥐면 경제적 안정은 자동으로 따라온다고 생각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자녀를 의대나 법대로 보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런 확고했던 신념에 지금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떤 중형급 의료기관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이 병원은 1년 매출이 거의 100억 원에 달합니다. 환자들의 예약은 늘 빼곡하게 차 있고 고용한 직원만 수십 명이 넘죠. 겉으로 보면 엄청나게 성공한 사업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병원 대표는 지난 12개월 동안 자신의 가정에 가져간 수입이 정확히 0원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매달 마케팅에 쏟아붓는 돈이 수천만 원씩 빠져나가고 건물주에게 내는 임대료와 직원들 월급이 눈덩이처럼 커졌기 때문입니다. 매출 숫자는 화려하게 높지만 실질적으로 주머니에 남는 돈은 거의 없는 구조가 완성된 겁니다. 이 원장은 주변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대체 누구 좋으라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요. 세무 전문가 업계도 상황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 갓 자격증을 받은 젊은 세무사들은 독립적인 사무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객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으니 월세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선택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기존 세무사의 사무실 구석에 있는 책상 하나를 한 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주고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그걸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독립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 집에서 개업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생겼습니다. 한 세무 전문가는 자기 동기들 중에서 사업을 접은 친구들이 생각보다 꽤 많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세무사라는 직업이 설마 망하겠냐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법률 전문가 집단도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겉으로 공개되는 매출 숫자만 보면 화려해 보이지만 내부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경쟁이 극단적으로 치열해지면서 광고에 들어가는 비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습니다. 매달 1,000만 원은 기본이고 어떤 곳은 억 단위 광고비를 쏟아붓는 경우도 흔합니다. 고정 지출이 이렇게 높아지니까 매출이 늘어나도 실제 순수익은 점점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어려움을 밖으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가게 주인이 폐업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위로해 주는데 전문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다릅니다. 세무사가 어떻게 망해? 변호사가 망한다고? 같은 비난이 두려워서 폐업 사실조차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면이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 때문에 적자를 계속 견디다가 빚만 더 커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매년 새로운 전문가들이 엄청난 숫자로 쏟아져 나옵니다. 세무사 시험만 봐도 한 해에 약 620명 정도가 합격해서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도 로스쿨이 생긴 이후로 매년 1,000명을 훨씬 넘는 인력이
배출되고 있죠. 나눠 먹을 파이의 크기는 그대로인데 먹어야 할 입만 계속 늘어나니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몫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살아남고 누가 사라지는 걸까요? 그 답은 냉정한 통계 데이터 속에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전문가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극심한 빈부격차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공하는 곳은 상상을 넘어설 정도로 성공하고 실패하는 곳은 참담할 정도로 실패하는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간 영역이 무서운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 시장의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면 이 잔혹한 현실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국회에서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상위 10%에 해당하는 변호사들이 전체 시장 매출의 무려 70%가 넘는 금액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10명 중 1명이 시장의 4분의 1에 가까운 돈을 가져가는 구조죠. 반대로 하위 25% 정도에 속하는 변호사들은 한 달 평균 매출이 420만 원도 안 됩니다. 여기서 사무실 임대 비용, 직원 인건비, 각종 운영 경비를 빼고 나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거의 남지 않습니다. 한 달에 220만 원에서 320만 원 정도를 벌기 위해서 사건을 찾아 이곳저곳 뛰어다니는 변호사들이 실제로 많이 존재합니다. 왜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만들어졌을까요? 사람들은 중요한 일일수록 검증되고 이름이 알려진 전문가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수술을 맡길 때나 큰돈이 걸린 법적 분쟁을 처리할 때 사람들은 당연히 유명한 전문가를 원합니다. 변호사 비용을 아끼려다가 더 큰 손실을 본다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일거리는 유명한 곳으로만 몰리고 이제 막 문을 연 신규 전문가들에게는 기회조차 오지 않는 구조가 굳어진 겁니다. 대형 로펌과 개인 변호사 간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형 법률 사무소는 막대한 자본과 탄탄한 인맥을 바탕으로 대기업 사건이나 대규모 소송을 독점적으로 수임합니다. 광고 비용만 해도 1년에 수억 원을 쓰죠. 반면 개인 변호사는 광고비로 500만 원을 쏟아부어도 상담 문의가 10건 남짓 오는 정도입니다. 예전처럼 변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빌딩을 산다던 그런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세무 전문가 시장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25년 2월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세무사는 총 17,230명입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약 24% 정도 늘어난 숫자죠. 개인 세무사의 1인당 평균 매출은 대략 3억 3천만 원 수준입니다. 숫자만 보면 괜찮아 보일 수 있는데 여기서 직원 급여, 사무실 임대료, 각종 경비를 빼야 합니다. 직원 4명을 고용하면 인건비만 1년에 9,800만 원 가까이 나갑니다. 서울에서 사무실을 구하면 한 달에 190만 원에서 320만 원 정도가 임대료로 빠져나갑니다.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실제 순수익은 1년에 7,5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격 경쟁도 매우 심해졌습니다. 장부대행 수수료 할인은 이제 기본이 됐습니다. 장부대행이란 사업자의 장부를 대신 정리해주는 업무를 말하는데 한 달에 5만 원밖에 못 받는 경우도 흔합니다. 다른 세무사가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해서 고객을 빼앗기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휴업 상태에 있는 세무사가 무려 750명 정도나 됩니다. 힘들게 자격증을 따냈지만 현실의 높은 벽 앞에서 포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문가 집단 내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외부에서도 위협적인 요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전문직이 어려워진 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고객층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의 핵심 고객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입니다. 이들이 무너지면 전문직도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폐업한 사업자 수가 무려 101만 명에 달합니다. 거의 100만 명 수준이죠.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2024년에도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서 2025년 현재 자영업자 수는 545만 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건 1997년 외환위기 당시보다도 더 적은 수준입니다. 하루 평균으로 계산하면 약 32초마다 한 곳씩 가게 문을 닫고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가게가 문을 닫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이뤄지는 물품 거래와 경제활동, 즉 내수 경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고객이 줄어들면 가게 매출이 감소하고
매출이 감소하면 운영을 지속하기 어려워집니다. 여기에 높은 대출 이자율, 치솟는 물가까지 겹쳤습니다. 대출 이자 부담은 늘어나고 원자재 비용은 올랐는데 손님은 계속 줄어드니 삼중고에 빠진 겁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음식업과 소매업의 폐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음식업은 16.5%, 소매업은 15.7% 정도죠. 소상공인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업종들이 가장 먼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 자영업자들이 바로 세무사의 주요 고객층입니다. 가게를 운영하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하고 장부를 정리해야 하는데 이런 업무를 세무사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가게가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 해지하겠다는 연락이 오는 거죠. 법무법인도 같은 상황입니다. 기업들이 법률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기업 경영이 어려워지면 법률 비용부터 삭감합니다. 개인 고객도 줄어듭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필수적인 지출만 하려고 하니까요. 변호사 상담은 급하지 않으면 일단 미루게 됩니다. 매년 3월 법인세 신고 시즌이 되면 회생 절차를 신청하겠다고 말하는 기업 대표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회생이란 빚을 갚기 힘든 기업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법적 절차를 말하는데 여기까지 온다는 건 이미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장부상으로는 이익이 나는데 실제로는 파산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건은 팔았는데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래처가 파산하면 그 여파가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죠.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왜 전문직이 황금 직업이라고 불렸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몰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과거 상승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전문직이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형성된 데에는 명확한 배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빠른 경제 성장입니다. 한국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기업 숫자도 늘고 사업자도 증가했습니다. 2004년에 전체 사업자 수가 약 405만 명이었는데 2023년에는 1,030만 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사업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세금 신고도 늘어나고 분쟁도 많아지고 회계 업무도 증가합니다. 전문직이 할 일이 계속해서 늘어난 겁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의 호황입니다. 2017년부터 2022년 사이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거의 2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 세무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모두 바쁘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집을 사고 팔 때마다 세금 신고가 필요하고 등기 이전이 필요하고 계약서 작성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단계마다 전문가의 손길이 필수적이었던 거죠. 세 번째는 저금리 시대의 풍부한 유동성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 수준까지 내려가면서 시중에 돈이 넘쳐났습니다. 은행에 예금해봤자 이자가 너무 낮으니 사람들은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몰렸습니다. 대출받기도 매우 쉬웠죠. 이렇게 풀린 돈이 자산 가격을 끌어올렸고 자산 가격이 상승하니 사람들은 더 많이 소비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번째는 전문가만 보유한 정보의 가치입니다. 세금, 법률, 의료 같은 영역은 일반인이 혼자서 해결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법조항을 직접 읽어봐도 이해하기 힘들고 판례를 찾아봐도 본인 상황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만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많았고 이것이 전문직의 가치를 형성했던 거죠. 다섯 번째는 신뢰의 경제적 가치입니다. 전문직은 단순히 서비스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팝니다. 변호사에게 맡기면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거라는 믿음. 세무사에게 맡기면 세금을 합법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말입니다. 이런 신뢰 자체가 돈으로 환산됐던 겁니다. 이 5가지 요소가 동시에 작동하던 시절 전문직은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일감이 끊이지 않고 수입 걱정이 없고 시장이 계속 커지니 경쟁이 있어도 충분히 먹고 살 만했습니다. 자격증만 취득하면 평생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믿음이 만들어진 배경입니다. 하지만 엔진은 영원히 돌아가지 않습니다.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고 금리가 상승하고 정보가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완전히 새로운 경쟁자들까지 등장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과 온라인 플랫폼, 그리고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국세청의 변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채움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매출이 일정 기준 이하인 프리랜서라면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서 우편으로 발송해 줍니다. 당신은 올해 이만큼 벌었고
경비는 이 정도로 인정해 주니까 계산해 보니 환급액이 이만큼입니다. 라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을 세무사가 수수료를 받고 대행했지만 이제는 국세청이 무료로 제공하니 그만큼 세무사의 일감이 줄어든 거죠. 국세청이 왜 이런 서비스를 시작했을까요?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면서 단순 반복 업무는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기대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는데 이 정도 서비스도 안 해주냐는 목소리가 커진 겁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민원을 줄이고 업무 효율을 높이는 좋은 선택이지만 세무사 입장에서는 생계수단이 사라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화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이 세금 상담을 제공하는 챗봇 서비스가 곧 출시되면서 복잡한 질문을 입력하면 관련 법령을 찾아서 답변해 주는 거죠. 물론 매우 어려운 문제는 여전히 전문가가 필요하겠지만 기초적인 상담은 상당 부분 자동화될 겁니다. 법률 영역도 비슷합니다. 예전에는 법과 관련된 일이라면 일반 사람들에게는 어렵고 복잡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일을 진행했지만 이제는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문서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비스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먼저 스스로 해보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지식을 축적한 다음 복잡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변호사를 찾게 되는 거죠.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때 법률 시장에 유사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경기가 악화되자 기업들이 법률 비용을 줄이기 시작했고 단순한 문서 검토 작업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대체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경기가 회복된 이후에도 이 흐름이 되돌아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번 기계로 대체된 일은 다시 사람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기술만 문제가 아닙니다. 전문직들은 또 다른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전문가 시장에서 새로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광고 전쟁이죠. 예전에는 실력만 뛰어나면 고객이 자연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자연스럽게 거래처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광고 없이는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됐죠. 대형 법무법인은 광고비로 연간 수억 원을 투입합니다. 어떤 네트워크형 로펌은 매년 수백억 원의 광고비를 지출해서 주요 광고 지면을 독점합니다. 검색 광고, 블로그 마케팅, 유튜브 광고까지 모든 채널을 장악합니다. 이름이 알려지면 고객이 몰려들고 고객이 몰리면 매출이 증가하고 매출이 증가하면 더 많은 광고비를 쓸 수 있습니다. 선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반면 개인 변호사는 광고비로 500만 원을 써도 상담 문의가 10통 남짓 오는 수준입니다. 광고비를 감당하지 못해 빚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고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고 광고를 안 하면 고객이 오지 않는 악순환입니다. 대형 로펌과 개인 변호사 사이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이유죠. 세무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에서 존재감이 없으면 고객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젊은 세무사들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거나 블로그에 세금 관련 글을 게시합니다. 무료로 정보를 제공하면서 신뢰를 쌓고 그 신뢰를 기반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거죠. 콘텐츠 제작 능력이 곧 영업 능력이 된 겁니다. 하지만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도 들고 노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본업인 세무 업무에 집중하기도 바쁜데 영상 편집까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직 광고 대행 업체도 생겨났습니다. 대신 광고를 진행하고 대신 콘텐츠를 제작해주는 업체죠. 여기에 또 비용이 나갑니다. 문제는 광고를 열심히 해도 실제 고객 전환율이 낮다는 점입니다.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어서 조회수 10만을 달성해도 실제 상담 요청이 10건 정도면 효율이 떨어지는 거입니다. 조회수가 높아도 실제 매출로 이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광고는 실력을 알리는 수단일 뿐입니다. 실력이 없는데 광고만 잘해봤자 오래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실력이 있는데 광고를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둘 다 필요한 시대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기 앞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현실적인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특정 분야를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모든 영역을 다 잘하려고 하면 결국 어느 분야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특정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가 되는 게 유리합니다. 세무사라면 상속증여 전문, 부동산 세금 전문, 스타트업 세무 전문 이런 식으로 영역을 좁히는 거죠.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 분야가 명확하면 그 분야에서 최고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일감도 자연스럽게 몰리게 됩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피할 수 없다면 제대로 활용하는 게 답입니다. 인공지능을 적으로 볼 게 아니라 도구로 활용하는 겁니다. 반복되는 단순 작업은 컴퓨터에게 맡기고 복잡한 판단이 필요한 일과 고객 상담에 집중하는 거죠. 새로운 기술을 잘 활용하는 세무사와 그렇지 못한 세무사 사이에 업무 처리 속도 차이가 크게 벌어질 겁니다.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경쟁에서 유리해지는 거죠. 고객과의 소통 능력도 키워야 합니다. 전문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능력, 고객의 상황에 공감하는 능력, 신뢰를 주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계가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는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협업을 고려해야 합니다. 혼자 개업하면 모든 부담을 혼자 져야 합니다. 임대료, 광고비, 직원 관리, 고객 응대까지 전부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요즘은 같은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법인이나 법무법인에 합류하면 고정비 부담을 나눌 수 있고 서로의 전문 영역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기대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험만 합격하면 평생 편하게 산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전문직도 결국 사업입니다. 사업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개업 전에 최소 3년 정도 버틸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고 거래처를 미리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나와야 하는 거죠. 준비 없이 뛰어들면 남의 책상 빌려서 일하는 처지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도 필수입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됩니다. 판례도 계속 새로 나옵니다. 의료 기술도 발전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공부를 멈추는 순간 뒤처지게 되는 거죠. 시장은 냉정합니다. 자격증이 평생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결국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전문직이 흔들리는 현실이 가리키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안전지대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죠. 자격증이 미래를 보장해주던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세무사, 변호사, 의사라는 타이틀만으로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시장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기술이 사람의 일을 대체하고 있고 주요 고객이었던 사업자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일감이 한쪽으로 쏠리는 구조에서 버티려면 끊임없이 실력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매년 수백 명씩 새로운 전문직이 배출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험 합격자 수를 누가 결정할까요? 바로 정부입니다.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 의대 입학 정원, 세무사 시험 합격자 수 모두 정책으로 결정됩니다. 시장이 포화 상태인데도 공급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점점 더 좁아지는 파일을 나눠야 하는 거예요. 경제 구조 자체도 문제인이다. 한국은 수출 중심 경제입니다. 대기업이 해외에서 돈을 벌어도 그 돈이 국내 소비로 잘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도 문제죠. 선진국 평균이 10% 내외인데 한국은 21%를 넘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작은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 경쟁이 극심하고 조금만 경기가 나빠져도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은 한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전문직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전문직이 되려고 하시나요? 안정적인 수입 때문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안정성은 이미 과거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정말 그 일 자체를 좋아하고 끊임없이 공부할 각오가 되어 있고 치열한 경쟁을 견딜 자신이 있다면 도전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시험만 붙으면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한다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미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이 가진 무기는 무엇인가요?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당신만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5년 후, 10년 후에도 지금 하는 일이 필요할까요?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없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벌어지는 전문직의 위기는 단순히 몇몇 직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한국 경제 전체를 비추는 거울이죠. 성장은 멈추고 기회는 줄어들고 같은 출발선에 서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이기는 쪽과 밀려나는 쪽이 극명하게 갈리는 사회. 전문직이 흔들린다는 건 곧 중산층의 마지막 보루가 흔들린다는 의미입니다. 이 균열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확산됩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 문제를 가장 먼저 체감한 사람과 끝까지 믿지 않던 사람의 격차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벌어집니다.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전문직은
더 이상 안전한 직업이 아닙니다.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에 들어섰고 기술은 사람의 일을 빠른 속도로 대체하고 있으며 고객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감이 소수에게 쏠리는 구조는 이미 굳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같은 시장에서 어떤 전문직은 연 매출 수십억 원을 기록하고 어떤 자영업자는 불황 속에서도 고객이 줄을 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차이는 운이나 재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살아남는 사람들에겐 분명한 공통점과 전략이 존재합니다. 지금 이 균열을 위기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전환의 신호로 읽어낼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